많이 지루하니? 해병대 3,500명 투입할게. 일주일 안에 끝낸다. 중동에 배치된 미 해병대 3,500명? 트럼프 군사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을 한반도 사정권으로 배치? 러시아도 기름값 폭리를 취하면서 숨통을 쥐어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시간 뒤 미사일 발사가 안 됩니다. 완전 벽돌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하태평 구경하던 한국 건드린 미일러의 비참한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관 중동 전략물자 통합조정관 스티븐 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뉴스에서 볼 수 없던 워싱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던 그날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떨어졌던 그 새벽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란 상공에 떨어진 첫 번째 순항미사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타격을 승인했거든요. 하지만 사전 통보는 의회에도 없었고 동맹국에도 없었습니다. 펜타곤 합동참모본부에서조차 일부 장성들은 CNN 속보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고 했거든요. 작전명은 스톤해머. 페르시아만에 전개된 제오항모 전단 소속 F-35B 편대가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과 이스파한 농축시설을 동시에 타격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9시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 항로를 기뢰와 고속정으로 봉쇄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전용 보안 회선으로 연결된 국가안보회의 상황실 단말이 진동하더니 화면 가득 붉은 경고 문구가 떴죠. 호르무즈 해협 항행 불능.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1%가 그 좁은 물목을 지나가는데 그게 한순간에 막혀버린 겁니다. 유가는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서부 텍사스 중지류 선물이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쳤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150를 돌파했습니다. 런던, 도쿄, 상하이 할 것 없이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각국 정부는 비상에너지 비축분 방출을 선언하기 시작했죠. 환율도 1,500원을 넘으면서 IMF 이후 최대치를 찍으면서 오버슈팅하고 있었죠. 제가 23년간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 정도 패닉은 처음이었습니다. 걸프전 때도, 리비아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혼란을 천금 같은 기회로 삼았죠. 유가 폭등으로 하루에 수억 달러씩 추가 수입이 쏟아지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전선에 쏟아부었습니다. 동부 전선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추가 배치,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의 실전 운용 확대, 거기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서방을 조롱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불을 질러놓고 유럽에게 소화기를 들라고 합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요.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브뤼셀에서는 밤새 고성이 오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독일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노르드 스트림 문제를 다시 꺼냈죠. 동맹이 삐걱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동아시아에 떨어졌어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도쿄는 동아시아 안보 긴장을 명분으로 사거리 3,000km급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전격 배치를 발표했거든요. 규슈와 오키나와 기지에 동시 배치된 이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중국 동부, 연안을 완전히 사정권 안에 넣는 물건이었습니다. 한국 쪽에서 강력한 항의가 나왔고, 베이징은 경악했죠.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적 해법은 봉쇄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지하 벙커에 위치한 합동분석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주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회의 참석자는 14명이었습니다. 국방부 정보분석국장 로버트 밀러가 화면을 넘기며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해군 배치도를 설명하고 있었고,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표정이었죠. 이란 혁명수비대 해상전력이 해협 양안에 고속정 80여 척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기뢰 부설 구역은 최소 3곳으로 추정되며 잠수함 작전 반경도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의 브리핑은 정확했지만 뭐랄까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고 누군가 커피를 따르는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그때 저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강진혁,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기술협력특별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 저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 연락 채널로 회의에 배석한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로버트가 이란 해군의 위협을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도, 러시아의 자금 유입 규모를 경고할 때도, 일본의 미사일 배치를 언급할 때도 강진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고 메모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안경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회의에서 침묵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할 말이 없거나 혹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직 꺼내지 않는 거죠. 그 순간 제 시선이 그의 태블릿 화면에 멈추었습니다. 거기에 떠있던 건 로버트의 브리핑 자료 같은 정지된 도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미사일 궤적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통합 감시 화면이었거든요. 이란 해상 전력 배치, 러시아 극동군 이동 경로, 일본 자위대 미사일 부대 활성화 현황까지 로버트가 30장의 슬라이드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태블릿 하나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로버트의 구식 위성사진 분석 차트와 그 태블릿 화면의 격차는 아날로그, 라디오와 우주 통신의 차이쯤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2, 3일 전 촬영된 위성사진으로 적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전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USS 트리폴리함이 3,500명의 해병대원을 싣고 중동 해안을 향해 출항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습 상륙함 전단이 페르시아만 입구에 도달하면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시간 문제였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펜타곤 측 참석자가 군사 옵션 브리핑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진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안경을 닫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이 자기만을 비껴가는 사람처럼요. 세계가 불타고 있는 이 방 안에서 유일하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권태로움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로버트가 아니었고 저도 아니었고 펜타곤의 삼성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안경을 닫고 있는 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강진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3초쯤이었을 겁니다. 짧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중동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고 백악관 웨스트윙 복도에는 이틀째 잠을 못 잔 보좌관들이 좀비처럼 오가고 있었죠. 저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못한 채 합동분석실과 제 집무실을 왕복하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잠깐 커피를 내리려고 보좌관실 옆 작은 휴게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CNN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관련 뉴스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 사이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세계가 전쟁 직전인데 양궁이라니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이 뇌파 조절 훈련을 받는 영상이었는데 선수들이 머리에 센서를 부착한 채 관역을 겨누고 있었고 옆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뇌파 패턴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해설자는 한국 양궁 협회가 군사용 집중력 강화 기술을 스포츠에 접목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코수음이 나왔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우리 해병대 3,500명이 전개되어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와 수십 미터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양궁 선수들의 뇌파 훈련 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섭도록 빠르게요. 유튜브, X, 인스타그램 할 것 없이 전 세계 소셜 미디어 타임라인을 도배하기 시작했고 불과 반나절 만에 조회수가 수천만을 넘겼습니다. 핵전쟁 위기를 다루는 뉴스 옆에 한국 양궁 선수의 고요한 눈빛이 나란히 걸려있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의 반응도 묘했습니다. 세계가 불타는데 한국은 화를 쏘고 있다 댓글이 달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위안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과 공포의 타임라인 한복판에서 떠도는 그 고요한 영상이 묘한 중력을 가지고 있었달까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부러움인지 경외인지
모를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가안보국 통신감청 분석팀으로부터 한 건의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런던 한복판 켄싱턴 인근의 한 비공개 회의실에서 쿠르드족 디아스포라 평의회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은 중동 정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에 걸쳐 약 3,500만 명이 흩어져 사는 세계 최대의 국가 없는 민족이니까요. 미국도, 러시아도, 터키도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수십 년간 공을 들여온 상대입니다. 그런데 그 평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서울의 지시를 기다린다. 서울이요. 워싱턴이 아니고, 모스크바가 아니고, 앙카라가 아니고,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오역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원문까지 찾아보았죠. 틀림없었습니다. 쿠르드족 디아스포라의 대표자들이 한국의 지시를 기다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쿠르드족과 무슨 접점이 있다는 건지, 어떤 채널로 이 관계가 형성된 건지 아무리 머릿속을 뒤져봐도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양국 뇌파 영상과 쿠르드족 성명.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 100명 중 100명이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윙 지하 복도에서였는데 로버트는 종이컵 커피를 들고 벽에 기대어 서 있더군요. 평소보다 얼굴이 더 지쳐 보였습니다. 스티븐, 한국 양궁 영상 봤어? 로버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봤습니다. 정확히 뭘 노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제 대답에 로버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죠. 뇌파 조절이래. 활 쏘는 애들한테 뇌파 조절을 가르친대. 그럼 뭐 이란 미사일이 뇌파로 멈추기라도 해. 세상이 이 꼴인데 스포츠 홍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쿠르드족 성명건도 언급했습니다. 그거 봤지? 서울의 지시를 기다린다. 한국이 언제부터 쿠르드 문제에 끼어들었어? 아무리 봐도 비효율적이야. 총을 들어야 할 때 이런저런 잡다한데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서 짧은 브리핑을 했는데 질의응답 도중 한 기자가 한국의 호르무즈 사태 대응 방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코리아가 뭘 하겠어요. 그 친구들은 겁쟁이들이야. 항상 그랬죠. 우리가 지켜줄 때만 목소리를 높이다가 진짜 위기가 오면 뒤로 숨는 나라. 지금 보세요. 양궁 영상이나 돌리고 있잖아. 기자실에 짧은 웃음이 번졌고 대통령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저는 복도에서 로버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요. 겁쟁이라고요. 핵전쟁 직전에 양궁 뇌파 훈련이나 하고 쿠르드족 소수민족이나 만나고 있는 나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게임의 주변부에 서 있는 작은 나라이고 지금 이 위기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합동분석실의 한 후배 분석관이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슬쩍 올려놓고 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죠. 뇌파 조절 기술의 원천 개발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에 적용된 뇌파 조절 기술은 양궁협회가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인지전 연구센터에서 만든 군사용 기술이었거든요. 원래는 전투기 조종사와 특수부대원의 극한 상황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는데 그걸 양궁에 접목한 겁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군사용 인지 제어 기술을 스포츠 영상에 담아 전 세계에 뿌린 거라면 그건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양궁 뇌파 영상이라는 포장지 안에 자신들의 군사 기술 수준을 슬쩍 넣어서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위협적인 발언 하나 안 하고 고요한 관역 앞에 선 선수의 눈빛 하나로요. 그리고 쿠르드족 성명, 서울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그 한 문장.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고 일본이 미사일을 세우고 있을 때 한국은 강대국 누구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중동의 핵심 변수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겁쟁이라고요. 비효율적이라고요. 강진혁이 회의실에서
안경을 닦으며 보여주었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권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건 이미 판을 다 짜놓은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지하 합동분석실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부터 뭔가 달랐거든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군복 차림의 인원들이 복도 양쪽에 늘어서 있었고 출입문 앞에는 해병대 경호팀이 추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분석실 안으로 들어가자 벌써 12명 넘는 참석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굳어 있었죠. 로버트가 저를 보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인사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직감했죠. 메인 스크린에 중동 지도가 펼쳐졌고 펜타곤 작전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화면에 붉은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붉은 점이 이란 영토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남서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란이 보복을 시작한 겁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무인기까지 합쳐서 총 발사체 규모가 1200발이 넘는다는 초기 추정이 나왔습니다.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주둔한 미군 기지들이었죠.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알다프라 공군기지, 그리고 바레인의 제호함대 사령부까지. 이란은 자기들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작전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분석실에 울렸습니다. 인바운드 트랙 다수 확인. 예상 착탄 시간 약 8분에서 12분. 이지스 체계 가동. SM-3 요격 개시. 펜타곤 측 참석자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로버트는 두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비명도 없고 폭발음도 없고 그냥 모니터 위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면서요. 첫 번째 요격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SM-3 미사일로 초기 요격을 시도했는데 요격률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이란이 새로 배치한 단거리 극초음속 활공체가 기존 요격 알고리즘을 비껴가고 있었거든요. 요격 실패, 3발 중 1발 돌파, 분석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도 가동되었지만 동시에 쏟아지는 발사체의 물량 앞에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하나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란은 그 한계를 정확히 노리고 포와 공격을 퍼부은 거였죠. 스크린 위에서 요격 성공을 뜻하는 파란 점이 뜨기도 했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붉은 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루데이드 기지 외곽 착탄 보고 인명 피해 확인 중. 로버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뚫린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현장 교신 속에 간간히 폭발음이 섞여 들렸고 분석실 안에 누군가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방공망을 가진 나라. 이지스, 패트리어트, 사드까지 3중으로 쌓아올린 방패가 뚫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요격했죠. 하지만 1200발이 동시에 날아올 때 95%를 막아도 60발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60발이면 기지 하나를 날려버리고도 남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 우측 하단에 새로운 요격 신호가 떴습니다. 미군 체계가 아닌 별도의 식별 코드를 가진 요격 궤적이었는데 그게 한 발이 아니라 동시에 수십 발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접경 지대에서 발사된 것이었고 궤적의 속도와 고도가 기존 미군 요격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죠. 이건 뭐야? 로버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작전센터 교신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당혹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거든요. 확인 중. 사우디 접경구역에서 비아군 식별 요격 다수 탐지. 전탄두 요격 성공. 반복합니다. 전탄두 요격 성공. 분석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전탄두 요격 성공. 미군의 이지스와 패트리어트가 뚫렸던 그 극초음속 활공체를 정체를 알 수 없는 요격 체계가 100% 확률로 지워버린 겁니다. 제가 스크린에 표시된 요격 체계 식별 코드를 확대했을 때 거기에 찍혀있던 건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LSM-2, 천궁이. 그 두 단어가 영문 식별 코드 자리에 한글 그대로 박혀 있었거든요. 한국이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접경 지대에 배치된 한국산 LSM-2 고고도 요격 미사일과 천궁이 중거리 방공 체계가
이란의 미사일을 전부 잡아낸 겁니다. 미국의 삼중 방패가 흔들리던 바로 그 구간을 한국의 방공망이 메꿔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로버트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5년간 펜타곤에서 잔뼈가 굵은 정보분석국장이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술팀장이 메인 스크린의 전투 정보 인터페이스를 전환하려고 했을 때 화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미군의 영문 전술 화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글로 된 메뉴판이 뜬 겁니다. 상단에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로고가 찍혀 있었고 모든 메뉴 항목, 좌표 표시, 요격 궤적 분석 데이터가 한글로 표시되어 있었죠. 미군 기술진 3명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영문 인터페이스로 복원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스템 최상위 권한이 한국 측 서버에 있었거든요. 한국이 제공한 방공 체계가 이 전투 구간의 마스터 시스템이 되어 있었고 미군의 이지스와 패트리어트는 그 하위 노드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기술진 중 한 명이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보조야. 우리 시스템이 한국 체계의 하위에 들어가 있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미국의 최고 군사 두뇌들이 한글 메뉴판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분석실 뒷문이 열렸고 강진혁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듯 조용히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는데 거기에도 메인 스크린과 동일한 한글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스크린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로버트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 이건 사전에 우리와 협의된 배치가 아니었소. 당신들은 언제 이걸 사우디 접경에 넣었습니까? 강진혁은 잠시 로버트를 바라보다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필요했으니까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군 기지를 지킨 건 저희 시스템이죠. 문제가 있습니까? 로버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직후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분석실 한쪽에 마련된 보안 전화기로 걸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더니 짧은 인증 절차를 거쳤고 통화 상대가 연결되었습니다. 분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강진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한 글자도 놓칠 수 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 요격 결과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미사일도 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통화가 끝난 뒤 강진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걸음, 똑같은 속도, 똑같은 표정으로요. 분석실 안에 10여 명이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 미합 중국 대통령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요청이 아니라 통보를. 그것도 중동의 방공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가겠다는 내용의 통보를요. 저는 메인 스크린에 떠 있는 한글 메뉴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LSM-2, 천궁이, 복합 다층 방어 체계 통합 운용. 이 한글 단어들이 미국 최고 군사 시설의 전투 정보 화면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이 기자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겁쟁이 한국이라고요. 겁쟁이가 중동의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뚫린 자리를 겁쟁이가 메꿨고 미합 중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를 한 것도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한글 메뉴판 앞에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 소식이 들어온 건 한국이 중동 방공망을 장악하고 나서 사흘쯤 뒤였습니다.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럽 사령부의 우크라이나 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버트가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예의 바른 사람인데 그때는 얼굴이 하얘져서 예의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였거든요. 스티븐, 러시아 미사일이 멈췄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사일이 멈추다니요. 요격을 당했다는 건가? 발사에 실패했다는 건가? 어떤 의미로 멈춘 건지 파악이 안 되었죠. 멈췄다니. 뭐가 어떻게 멈춘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발사 직전에 멈춰버렸어. 크림반도 전진 배치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24기가 동시 발사 시퀀스에 들어갔는데 카운트다운 도중에 전부 정지됐다고. 유도 컴퓨터가 꺼져버린 거야. 로버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이면 러시아의 주력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때려왔던 바로 그 미사일이거든요. 그게 발사 직전에 통째로 멈춰버렸다고요. 합동분석실로 내려가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사령부 연락장교가 화면을 띄워놓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듣다 보니 점점 소름이 돋았습니다. 크림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벨라루스 접경에 배치된 이스칸데르, 전술 미사일 12기, 쿠르스크 방면의 신형, 순항 미사일 8기, 칼리닝그라드, 전진기지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한 최신형 미사일의 상당수가 거의 동시에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 발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유도 컴퓨터 자체가 응답을 거부했다고요. 여러분, 미사일이 벽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억 달러짜리 첨단 무기가 한순간에 고철 파이프로 변해버린 거죠. 러시아 측 반응은 처음에는 기술 결함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나 전자전 공격을 의심하면서 기술진을 급파했는데 분석 결과가 나오자 모스크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인은 반도체였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하여 제3국 경유로 밀수한 고대역 폭 메모리 반도체 HBM4. 이 칩이 미사일의 유도, 컴퓨터와 표적 연산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칩 내부의 설계 단계에서 심어둔 회로가 있었던 겁니다. 하드웨어 킬 스위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칩의 핵심 연산 회로를 물리적으로 소손시키는 마이크로 회로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패치도, 우회도, 복구도 불가능했죠. 칩 자체가 타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칩을 설계하고 제조한 곳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분석실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수십 년간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쏟아부은 자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토 확장,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경제 제재, 정보전, 그 모든 것을 동원하고도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반도체 하나로 해냈습니다. 총알 한 발 안 쏘고요. 로버트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자세가 꽤 오래 지속되었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더군요. 아마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을 수백 번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대체 뭔가? 한국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유럽사령부 군수참모부로부터 기이한 보고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폴란드 제슈프 군수기지에 대형 화물 컨테이너가 도착했는데 발송지가 부산항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패트리어트 체계용 예비 부품, F-35 전투기 전자전 모듈 교체 키트, 나토 통합통신체계 호환 반도체 패키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이게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품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토 군수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장소로 배달된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외벽에 붙어 있던 납품 서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납기일 150일차, 잔여 01. 즉, 이 물건은 150일 전에 발송이 결정되었고 오늘이 정확히 납기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었죠. 150일 전이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로버트가 계산기를 두드리고는 멈췄습니다. 150일 전은 이란 기습 타격이 있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전이었고 러시아가 미사일 공세를 강화하기 전이었고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기 훨씬 전에 한국은 이미 유럽에 보낼 예비 부품을 포장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제슈프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이탈리아 아비아노 기지, 영국 레이크니스 기지에도 동일한 컨테이너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전부 납기일 150일차, 잔여 01. 같은 문구, 같은 타이밍, 같은 정밀도였습니다. 한국은 이 사태를 날짜 단위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실 안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각본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강진혁의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분석실에 오지 않았거든요. 올 필요가 없었겠죠. 이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을 테니까. 그 뒤에 들어온 정보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부가 미사일 무력화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대체 반도체를 확보하려 했는데 시장에 물건이 없었습니다. HBM4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3곳뿐이었고 그중 2곳이 한국 기업이었거든요. 나머지 한 곳도 핵심 장비를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었으니 사실상 전부 한국의 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한 대한미사일과 해안방어,
체계에도 같은 계열의 칩이 들어가 있었는데 테헤란의 군 수뇌부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킬 스위치가 동일하게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 한국이 버튼만 누르면 이란의 미사일 전력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였죠. 크렘린궁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고 테헤란에서도 최고 지도자 직속 군사자문위원회가 밤새 회의를 열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무기 체계 심장부에 한국의 손가락이 올려져 있다는 것. 그 손가락이 까딱하면 수천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고철이 된다는 것. 며칠 전 이 분석실에서 로버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양국 뇌파 훈련이나 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나라라고요. 대통령이 기자실에서 했던 말도 떠올랐죠. 겁쟁이 한국이라고요. 겁쟁이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꺼버렸습니다. 겁쟁이가 이란의 무기 체계에 킬 스위치를 심어 놓았습니다. 겁쟁이가 150일 전에 유럽 전역에 예비 부품을 발송해 놓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컨테이너 납품 서류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납기일 151차, 잔여 01. 이 숫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류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세계의 모든 무기가 결국 자기들의 반도체 위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려놓은 채 정확히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총을 든 쪽이 강한 게 아닙니다. 총의 방아쇠가 작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쪽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결정권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벽돌이 된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도쿄는 오히려 이 혼란을 기회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발이 묶여 있고 러시아는 미사일 무력화로 패닉에 빠져 있고 중국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는 이 틈 일본 방위성은 규슈와 오키나와에 배치한 사거리 3000km급 순항미사일의 운용 태세를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한 고위 관리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흘린 발언이 워싱턴까지 전해졌죠. 한반도 유사시 선제적 거부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의 정당한 자위권이다. 선제적 거부 타격. 말을 예쁘게 포장했지만 풀어서 말하면 한국을 먼저 때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 전선이 열리는 건 미국으로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였거든요. 중동의 전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동아시아까지 불이 붙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펜타곤 태평양사령부도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었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서도 긴급 대책 회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고 외교적 항의도 없고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도 없었죠. 강진혁도 며칠째 합동분석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주미안 국대사관에 연락을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현재 협의 중입니다. 뿐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이 침묵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먹은 거 아냐? 일본이 미사일을 들이대니까 얼어붙은 거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중동에서 방공망을 장악하고 러시아 반도체에 킬 스위치를 넣었다 해도 코앞에 3000km급 미사일이 겨눠지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특히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어서 한국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대이기도 했죠.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진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동분석실이 아니라 국무부 별관 3층의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의 요청으로 배석했는데 회의실에 들어서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주미일본 대사관 안보 담당 공사였습니다. 작은 회의 테이블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에서 저와 국무부 차관보, 일본 측에서 안보 담당 공사, 그리고 한국 측에서 강진혁. 회의실 분위기는 공기 자체가 얼음인 것 같았습니다. 일본 측 공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님, 일본의 미사일 배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강진혁은 대답 대신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터치하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규슈 서부 해안의 미사일 기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해상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지상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이 읽힐 정도였거든요. 이건 저희 독자, 정찰 위성망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24시간 연속 감시 체계로 운용되고 있죠. 여러분, 군사 위성 해상도가 어느 정도면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건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급 성능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그 수준의 독자 위성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듣는 정보였죠. 저도 몰랐습니다. 일본 공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아직은 여유를 유지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감시 능력과 억지 능력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강진혁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 뜬 것은 물리 데이터 시트였습니다. 상단에 현무5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빼곡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탄두 중량, 낙하 속도, 운동 에너지, 관통 깊이.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는데 특히 관통 깊이 항목에 적힌 수치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하 100m. 강진혁이 데이터 시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무5는 극초음속으로 수직 낙하합니다. 탄두 자체의 운동 에너지만으로 지하 100m 강화 콘크리트 벙커를 관통하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조선시대에 편전이라는 화살이 있었는데 짧고 가벼운 화살을 통화 속에 넣어 쏘면 일반 화살의 2배 이상 관통력이 나옵니다. 질량을 줄이고 속도를 극대화해서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키는 원리예요. 현무5는 그 물리학을 극초음속 탄도탄에 적용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공사가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진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구조물 도면이 떴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터널 같기도 하고 지하철 노선도 같기도 한 복잡한 구조였거든요. 이건 저희 미사일 사일로의 단면도입니다. 강진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건설 당시 개발된 쉴드 터널 보링 공법을 군사시설에 적용했습니다. 지하 80m에서 120m 사이에 이중 강화 경납고가 분산 배치되어 있고 각 사일로는 독립된 발사 시퀀스를 갖추고 있죠. 공사가 말씀하신 억지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혁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일본 공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규슈 미사일 기지 좌표, 오키나와 미사일 기지 좌표, 이와쿠니 타냐고 좌표, 사세보 해군 기지 좌표, 요코스카 사령부 좌표. 전부 입력 완료 상태입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1분입니다. 1분. 일본 공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외교관 특유의 포커페이스가 무너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진혁은 거기서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현존 휴전 국가입니다.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해온 나라예요.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공사님, 여러분은 평화 헌법 아래서 70년을 보냈지만 저희는 전시체제 아래서 70년을 보냈습니다. 누가 전쟁에 더 준비된 나라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본 공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국무부 차관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제가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국이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 정도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70년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그 70년 동안 지하철을 파면서 동시에 미사일 사일로를 팠고 양궁 선수에게 뇌파 훈련을 시키면서 동시에 전투기 조종사의 인지 능력을 끌어올렸고 반도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적의 무기 체계에 킬 스위치를 심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아래 70년짜리 전쟁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 뒤 일본 방위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규슈와 오키나와 배치 장거리 미사일의 운용 태세를 원래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언론에는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자발적 조치라고 포장했지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사실상 철회였습니다. 항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로버트가 그 뉴스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 그 건조한 말투가 아니라 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스티븐, 나 하나만 물어볼게. 우리가 아는 한국이 진짜 한국이었던 적이 있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무5, LSM2, 천궁이, 독자 정찰 위성망, HBM4 킬 스위치, 쿠르드족 외교 채널, 뇌파 조절 인지전 기술, 지하철 공법 기반 요새화 사일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인구 5천만에 한반도 남쪽 절반에 사는 우리가 겁쟁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에서요. 분석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벽에 걸린 세계 지도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정말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 작은 땅이 지금 세계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사일을 철회한 다음 날 백악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화가 났거든요. 중동 방공망은 한국에 뺏겼고 러시아 미사일은 한국 반도체 때문에 멈췄고
일본은 한국한테 꼬리를 내렸고 미국이 주도해야 할 판을 한국이 슬금슬금 가져가고 있다는 걸 대통령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은 통상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긴급 수출 통제 행정명령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상무부에 떨어졌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공식 의제로 올리라는 명령이 국무부에 전달되었죠. 동시에 대통령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동 방공 운용권을 미군에 반환하지 않으면 경제적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대통령 특유의 방식이었죠. 거래의 달인답게 상대를 구석에 몰아넣고 양보를 받아내는 전략. 수십 년간 통해온 방법이니까요. 저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솔직히 이번에는 한국이 물러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방공망을 쥐고 있어도 미국의 경제 압박을 정면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반도체 수출이 막히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갈 테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겹치면 국내 여론도 흔들릴 수 있었죠. 강진혁과의 면담이 잡힌 건 그 압박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틀 뒤였습니다. 장소는 백악관 이스트윙 2층의 소접견실이었고 미국 측에서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배석자로 저까지 3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진혁 혼자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깊이 앉아 다리를 꼬은 채 특유의 여유로운 어조였습니다. 강 대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당신들이 중동에서 잘해준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미국의 인프라 위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기지도 우리 거, 병력도 우리 거. 한국은 거기에 기술을 좀 얹은 거지.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정리합시다. 방공 운용권 반환하고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해줄게.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니까요. 거래, 압박하고 당근을 보여주고 사인을 받아내는 것. 수십 년간 부동산 사업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었죠. 강진혁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자세를 바로잡더니 서류 가방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통령 각하, 말씀하신 거래에 대해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혁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제목도 없었고 그냥 연한 회색 종이 파일이었죠. 2000년대 초반 각하께서 대서양 연안의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셨죠. 시공은 한국 건설사가 맡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중동 투자자들의 자본이 한국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유입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던 자세가 살짝 풀렸죠. 그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전체가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시공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 자료, 하도급 계약 내역, 그리고 자금 경유 경로까지요. 강진혁은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만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파에 깊이 앉아있던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초, 5초, 10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분위기를 읽고 끼어들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회색 파일 하나 앞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총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종이 한 묶음이 방 안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진혁은 파일 이야기를 거기서 끊었습니다. 더 밀어붙이지 않았죠. 대신 화제를 바꿨습니다. 각하, 지금 이란 최전선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는데 사우디 접경 전방 기지의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한국군 방공 운용병들이 엘셈2와 천궁이 체계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영상에서 보이는 운용병들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인데 표정이 너무 고요했거든요. 긴장도, 공포도, 흥분도 없이 마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듯 담담하게 콘솔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용병들은 한국 양궁 대표팀과 동일한 뇌파 조절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박수를 분당 60 이하로 유지하는 훈련이죠.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강진혁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요격 기록이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군 운용병들의 요격 성공률 100%, 오차 제로. 미군 이지스 체계가 93%에서 흔들릴 때 한국군은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태블릿 화면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진혁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절에 한국 노동자들이 사우디와 이란에 대거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이란에서 일하던 한국 건설팀이 있었는데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전부 철수했죠. 미국 기업, 영국 기업, 일본 기업 전부 짐 싸서 떠났습니다. 계약금만 챙기고 현장을 벌인 겁니다. 강진혁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죠. 사실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팀만 남았습니다. 혁명 와중에 총알이 날아다니는데도 현장을 지켰고 계약된 공정을 전부 마치고 나서야 철수했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란 내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요. 미국은 떠났고 일본은 도망갔지만 한국은 남았다. 약속을 지킨 유일한 나라였다고요. 대통령의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혹스러운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감정인 건지. 각하, 이란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이란은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각하도 아시죠. 하지만 한국을 믿습니다. 50년 전에 총알 속에서 약속을 지킨 사람들의 후손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강진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거래를 원하신다면 하시죠. 하지만 이번 거래의 조건은 저희가 설계합니다. 중동 정책의 방향을 한국이 주도하겠습니다. 각하께서는 결과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란과의 협상 타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육아 안정, 전부 각하의 성과로 발표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설계는 저희가 합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회색 파일을 한번 보고 태블릿의 요격 기록을 한번 보고 강진혁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좋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거래의 달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거래의 설계권을 넘겼습니다. 압박 카드도, 통상 보복도, 방위비 협상도 전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내민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면담이 끝나고 강진혁이 소접견실을 나간 뒤 대통령은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일정을 알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문 앞에 서서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거래를 가르칠 줄 알았는데 내가 배웠어. 테이블 위에 회색 파일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그 파일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열어보지도 않았고 내용을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총알은 장전만으로도 위력을 가진다는 걸 강진혁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1970년대 이란 건설 현장에 파견되었던 한국 노동자들의 사진이었는데 노란 안전모를 쓴 젊은 얼굴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킨 약속 하나가 50년 뒤에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열쇠가 될 줄은요. 서울에 간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 밖의 출장이었습니다. 강진혁이 중동 정책 설계권을 가져간 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백악관에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거든요. 발신인은 대한민국 외교부, 내용은 중동 에너지 안보 다자회담에 미국 측 옵서버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옵서버요. 미합 중국이 옵서버라니. 저는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23년간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미국이 회담의 주최자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캠프 데이비드, 제네바, 빈, 어디서든 우리가 테이블의 상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이 주최이고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는 자리였죠. 로버트도 함께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는데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터미널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세계의 수도라는 거지. 농담 같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회담 장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비공개 시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정부 청사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지하 3층에 위치한 대형 회의장은 둥근 테이블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벽면 전체가 반투명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실시간 위성 영상과 에너지 수급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차관,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 자문위원, 이란 외무부 수석 차관, 그리고 쿠르드족 디아스포라 평의회 의장.
이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광경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우디와 이란은 수십 년간 중동에 패권을 두고 대리전을 벌여온 숙적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핵 위협의 직접적 사정권에 있는 나라이고, 쿠르드족은 이란과 터키 양쪽으로부터 탄압받아온 민족이죠. 이들이 같은 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워싱턴도, 런던도, 모스크바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해냈습니다. 강진혁이 테이블 상좌에 앉아 회담을 주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얇은 태블릿 하나만 놓여 있었고, 서류 더미도 보좌관도 없었죠. 혼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중동의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를 끝내는 겁니다. 강진혁이 태블릿을 터치하자 벽면 디스플레이에 거대한 도식이 떴습니다. K 스마트 그리드라는 제목이 상단에 적혀 있었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를 잇는 통합 에너지 네트워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구축하는 중동 통합 에너지 공동체입니다. 각국의 원유 생산, 정제, 수송, 전력 변환을 하나의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합니다. 핵심 인프라는 한국산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수익은 공동 배분 구조입니다. 이란 측 수석 차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사우디와 에너지 인프라를 공유하라는 겁니까? 그건 우리 주권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강진혁이 이란 차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란의 대한미사일에 장착된 반도체가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아시죠? 그리고 그 반도체에 뭐가 들어있는지도요. 이란 차관의 입이 닫혔습니다. 킬 스위치. 그 세 글자가 이 방 안의 모든 사람 머릿속을 관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하지만 거부하실 경우 중동 전역에 배치된 한국산 방공 체계의 운용을 중단하겠습니다. LSM-2, 천궁이, 통합 관제 시스템, 예비 부품 공급까지 전부요. 그리고 현재 각국 무기 체계에 탑재된 한국산 반도체의 유지 보수 계약도 종료됩니다. 회의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우디 차관이 옆 좌석의 보좌관과 눈빛을 교환했고, 아랍에미리트 자문위원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강진혁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올려놓은 겁니다. 에너지 공동체라는 미래와 방공망 철수라는 공포를 한 테이블에 나란히 놓고 선택하라고 한 거죠. 그때 쿠르드 평의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발의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이었는데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강 대표, 우리 쿠르드인들은 수천 년간 약속을 받고 배신당해왔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전부요. 한국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강진혁이 의장을 향해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의장님, 저는 약속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실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쿠르드 자치구의 의료 인프라 32개소를 지었고, 농업기술센터 1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쿠르드 청년 유학 프로그램으로 지난 5년간 2,300명을 한국에서 교육시켰습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이미 한 일입니다. 의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이 방의 균형을 바꿨습니다. 쿠르드 평의회가 한국을 인정한다는 신호가 되었고, 이란 차관의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이란에게 쿠르드족은 내부의 골칫거리이자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니까 쿠르드가 한국을 따른다면 이란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거였죠. 바로 그 시점에 강진혁이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벽면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뉴스 화면이었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항공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산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매입 총액이 12조 원을 넘었습니다. 화면 속 광장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고, 은행 창구마다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인터뷰 영상이 짧게 지나갔는데 한 중년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어요. 그 아이가 지키는 나라를 제가 뒤에서 지켜야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1997년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렸습니다.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집 안에 금을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았던 그 일. 세계가 비웃었죠. 감상적이라고, 비합리적이라고, 경제학적으로 의미 없다고. 하지만 그 감상적인 행동이 한국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이 아니라 국채로요. 회의장 안에 중동 대표단이 그 영상을 보는 표정이 묘했습니다. 사우디 차관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이란 차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자문위원은 보좌관에게 뭔가를 속삭였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국채 매입 수치가 아니었을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돈을 들고 나와 줄을 서는 국민들.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강제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움직이는 5천만 명의 사람들.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영상 하나가 모든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부러뜨릴 수 없다는 답을요. 회담은 7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2차례 휴식이 있었고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강진혁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부딪힐 때마다 데이터를 꺼냈고 수치를 제시했고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회담이 끝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최종 합의문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쿠르드 평의회의 서명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K-스마트 그리드 구축 합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관리 체계 도입, 에너지 수급 분쟁 중재 기구를 서울에 설치. 서명이 끝난 뒤 사우디 차관과 이란 차관이 악수를 했습니다. 짧은 악수였지만 그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저는 옵서버석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로버트가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이 촉촉해져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25년간 정보분석국에서 일하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로버트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 수행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영국에서 참관으로 온 외교관은 메모를 하다 말고 펜을 멈춘 채 악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간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실주의 국제 정치, 힘이 곧 정의이고 군사력이 곧 질서이며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 철칙. 제가 커리어 내내 그 위에 서서 일해왔는데 그 바닥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죠. 서울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아니고 런던이 아니고 베이징이 아니고 서울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한반도 남쪽 절반에 있는 이 도시에서 중동의 천년 숙적들이 악수를 했습니다. 회담장을 나서는 길에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이 흐르고 있었고 남산타워 조명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강진혁이 복도 끝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국어가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목소리가 오늘 처음으로 부드러워진 것은 알 수 있었죠.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강진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는데 강진혁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케인 조정관.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 대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까? 방공망, 킬스위치, 일본 미사일, 이 회담까지. 강진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의 웃음을 처음 봤습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준비죠. 70년간 준비해왔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데 복도에 서 있던 로버트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슈퍼파워가 뭔지 다시 정의해야겠어. 서울 회담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고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분 철군을 선언했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페르시아만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했죠. 일본은 방위성 내부에 한국과의 안보 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 고요함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해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다. 뉴욕 타임스 사설은 워싱턴이 만들지 못한 평화를 서울이 만들었다고 평가했고 도이체벨레는 군사력 없이 세계를 재편한 최초의 사례라는 분석을 내놓았죠. 알자지라는 중동 특집을 편성하면서 한국의 이름을 아랍어 자막으로 화면 가득 띄웠고 BBC는 70년 휴전국가의 역설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해결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는 표현이 어느 순간부터 관용구처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웨이. 총을 들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기술과 신뢰와 준비로 판을 짜는 방식. 그게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열흘 동안 워싱턴에서 수습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 준비, 중동 전략 재편 보고서 작성, 동맹국 재조정 회의.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수습 작업의 밑그림을 그린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강진혁을 다시 만난 건 워싱턴 조지타운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죠. 공식 채널이 아니라 개인 전화로요. 강진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강진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정장이 아니라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의 평범한 모습을 본 것 같았죠. 합동분석실에서, 국무부 소회의실에서, 서울회담장에서 보았던 그 서늘한 인물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자 강진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정관, 무거운 얼굴이시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마주 앉으니 준비한 말이 전부 사라지고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강 대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강진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너무 몰랐습니다. 23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겁쟁이라고 했고, 비효율적이라고 했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목이 메는 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요. 강진혁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에 승리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자만도, 우월감도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뭡니까?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반도체 기술입니까? 미사일 전력입니까? 정보 우위입니까? 뭐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겁니까? 강진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지타운의 가로수에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자주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1970년대에 중동에 갔던 한국 노동자들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란에서 플랜트 배관 작업을 하셨는데 혁명이 터져서 모든 외국인이 철수할 때 현장에 남으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진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혁아, 약속은 목숨이다.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다음에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없어진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글 메뉴판 기억하시죠? 전투정보 시스템에 떴던 그 한글 화면. 그게 왜 한글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한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니까 우리 언어로 운용하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만든 사람이 책임진다는 약속. 강진혁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150일의 납기, 유럽에 뿌린 예비 부품 상자들. 왜 하루도 안 틀리고 정확히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방산업체 직원들이 150일 전에 이 사태를 예측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납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쿠르드 평의회가 서울의 지시를 기다린다고 했던 것도요. 한국이 쿠르드에 뭔가 대단한 무기를 준 게 아닙니다. 의료시설을 짓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방산 국채를 사려고 줄 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내가 나선다는 게 한국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약속. 강진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조정관,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고 물으셨죠. 반도체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5천만 명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간 국가의 힘을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군사력, 경제 규모, 기술 수준, 동맹 네트워크,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국력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 단순한 행위의 복리가 70년간 쌓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저는 사무실로 가지 않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포토맥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지난 한 달간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합동분석실에서 안경을 닦으며 침묵하던 강진혁, 양궁 뇌파 영상 뒤에 숨겨진 군사인지 기술, 쿠르드족의 서울 선언, 이란 미사일 1200발을 100% 요격한 엘셈2와 천궁이, 한글로 뒤덮인 전투정보 화면, 러시아 미사일을 벽돌로 만든 킬스위치, 현전의 원리를 담은 현무5, 지하철 공법으로 판 미사일 사일로, 대통령 앞에 놓인 회색 파일, 광화문 광장에 줄 선 국민들, 서울에서 악수한 중동의 숙적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약속, 신뢰.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프랑스가 한국과 종합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 사업의 핵심 설계를 한국에 의뢰했습니다. 인도가 방공체계 도입 협상을 시작했고 브라질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 이전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동맹을 혈맹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쿠르드 자치구는 서울에 상설 대표부를 설치했죠. 한 달 전까지 겁쟁이라 불리던 나라에 세 개가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로버트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서울 회담장 복도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했던 그 말이요. 슈퍼파워가 뭔지 다시 정의해야겠어. 저는 이제 그 정의를 알 것 같습니다. 슈퍼파워는 가장 큰 총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위협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슈퍼파워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 그 약속이 70년이 쌓이면 반도체가 되고 미사일이 되고 방공망이 되고 외교 자산이 되고 5천만 국민의 결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계의 축이 조용히 기울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절반, 인구 5천만, 70년 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 배운 이야기입니다.